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시각의 전문 패널들과 함께 정치, 시사, 뉴스를 분석하는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오늘 오전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네 후보자 중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가 특히 강합니다. 청와대 야당에 대한 호소와 설득 효과, 최종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새 정부의 협치 전략과 국정 운영 방식을 가늠하는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9일 뉴스와이드, 오늘도 5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주제 보죠. 예, 문재인 대통령 5월 10일 날 당선가답으로 시작했는데요. 딱 오늘 6월 9일이니까 취임 한 달이죠. 취임 한 달 지지율 82%. 과거 대통령과 다른 점은 이란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성과 한계는 이란 이제 금판넬인데요. 외형상으로 높은 지지율과 변화에 대한 또 높은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 달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여기에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 가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과 탈거지 또 낮은 경호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강력한 개혁 의지가 돋보인다. 또 그동안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현장까지 가서 직접적으로 지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범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한의문 기간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다당 체제에다가 여소야대 강력한 야당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새로운 개혁에 대한 공약을 했는데 공약에 대한 이행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 외교 안보 상황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어떻게 평가할지, 이전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무언지, 과연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것을 의문점으로 던지고요. 과제로 던지고 추가 자료화면 보죠. 목까지 받고. 네, 당선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길게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달라진 부분, 다른 점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그중에 어느 부분에 주목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고영신 교수님,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그 행보가 아마 가장 크게 본다면 탈권위, 탈권위. 소통 예. 두 가지 아니겠느냐. 과거의 대통령들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무슨 수석이나 비서관만 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청와대만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사람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대법관만 가면 달라진다라고.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구중궁궐 속의 통치자.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표하고 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머나먼 당신.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대통령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2%의 그러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 속으로 내려온 대통령. 그 소통과 탈권위 행보를 통해서 저분이 바로 구중궁궐에 있는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이구나. 거기서 희망과 아마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화면에서도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소통이라든가 통합 노력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은요. 보니까 격이 없는 소통 시도 39.9%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좀 넘겨주시죠. 보니까 통합에 대한 시도도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외교 관계에 대한 이제 과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이재경 교수. 예.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얼마나 목말라하고 그리워했냐 이런 생각이 드시게 할 정도로 예.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신 한 달이다를 그 지지율로 국민들이 대답하고 계신다고 보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이 82%를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라고 보여지죠. 그 밑에 쓴 글씨가 좀 독특하네요. 정치 IMF를 사실은 그렇지 극복했다? 않습니까? 이 국정 공백 6개월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초유의 상황을 맞았고 사실 이것은 실제로 보면 정치 IMF라고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 국정 공백 6개월이었고요. 사실상 정치 IMF를 가장 빠른 속도로 잘 극복을 해서 나라를 일단 안정 궤도 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인수위도 허용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안정적인 부분을 국민이 82%라고 하는 정말 아마 놀라운 정도의 3만 달러 육박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82%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 수치가 많은 것을 지금 문 대통령이 한 달 그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숫자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서 그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탈권위 소통 이것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천하는 모습이 이런 정도의 높은 지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 실장도 보니까 숫자를 써놨네요. 네, 숫자를 썼습니다. 30대 3, 그다음에 316대 1 이런 숫자입니다. 예.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제 우리 미국 대통령 맨날 부럽다 했는데 이유는 미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기자실에 딱 등장을 해서 기자들과 거의 1대1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그런 그 장면들 되게 부러웠거든요. 예. 그런데 30대 3, 30일 동안 3번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총리 후보자 내정할 때, 그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내정할 때, 그다음에 장하성 정책실장 내정할 때 이렇게 3번 직접 나타나서 기자들한테 질문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그런 광경이었고요. 그 숫자군요, 그러니까. 예, 그 밑에 있는 숫자는 316대 1. 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취임 이후 나타난 그런 이 날짜가 316일 만에. 한 번이었습니까? 예, 316일 만에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30일 만에 3번과 316일 만에 한 번 그런 대비였습니다. 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노영희 변호사? 네, 지금 말씀 다 잘해주셨는데 그 소통, 공감, 그다음에 서민 행보, 개혁,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문 대통령을 현재 규정짓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일 텐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정수기 정부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를 양수기 정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수기 정부라는 식으로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양수기 정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내재화되어 있는 그 잘못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우리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깨끗이 하고 뭐 걸러내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식으로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권양숙 여사하고 이번에 그 우리 김정숙 여사의 그 성함하고 좀 비슷해서 예. 좀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금 그런 식의 아마 여러 가지 그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도 너무 우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혼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네. 원 플레이어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썼는데 언제까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하. 너무 힘들다. 좀 정말 서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든지 예. 뭔가 이 나라를 지금 너무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나라를 조금 풀려고 하는데 자꾸 힘을 빼거나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 개인의 행보라든가 여러 가지 의지 아주 바람직한데 앞으로 팀을 갖춰서 하는 것이 그렇죠. 필요하다. 아직 예. 인사도 좀 구축이 덜 된 상태죠. 예, 박상면 교수. 네, 취임한다는데 지지율이 82%. 예,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다른 대통령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많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큰 특징이 피플 파워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피플 속에 들어갔다. 예, 탄핵으로 빚어졌던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160만이 촛불을 들고 만들어낸 권력, 그 권력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속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슬로건을 봤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19 대원들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 커피를 따라주고 이 모습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거 뭔가 못 본 거거든요. 예. 제대로 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힘이 뭐였을까 할 때는 이전 대통령은 단하게 바로 피플 파워로 만들어낸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5분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남은 과제들도 역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지금 조사 나오지만 외교 안보 부분, 또 이후에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될 소지가 있는 것들, 또 보기에 따라서는 기존의 보수 정권의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우려 등등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장 지금 인사청문회 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관련된 주제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청와대 강경화 후보자 인준 얘기죠. 오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하는 등 또 했고요. 또 이전에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전방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연 특별한 포석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주제를 좀 나눠봅니다. 판을 보죠. 지금 총리 후보자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 국정원장은 또 임명이 된 상태인데 나머지 남아있는 어제까지 청문을 마친 후보자들 4사람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 김동연 후보자만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중에서 야당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데요. 강경화 청문 보고 조속히 채택해달라 오늘 대변인까지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또 그동안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대 유엔 총장들이 모두 중용했다는 점 자체가 이미 검증된 인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있고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로 나서주기를 호소하고 있고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말 세 사람 다 안 된다. 청와대 빨리 조치해달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강경화 박주선 국민의당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다른 후보자들은 모르겠지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정을 철회해달라고 당에서 당론으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당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수, 김상조 후보자도 어제 오늘 채택될 예정이었습니다만 12일로 조금 연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오전에요. 지금 국회에다가 간곡히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호소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포석이 있나 아니면은 과연 그런 호소가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얼마나 먹혀들지 여기에 관한 질문 던지고요. 추가 자료 화면 보죠.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아하이. 하고자 합니다. 뭡니까?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정말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 위원들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해야지. 간사들하고 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급해요? 요청 아니 질의를 좀 더 하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네? 아니 밤 12시까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그다음에 안 지키고 계속 합의를 지키는 게 뭘 지킨다는 거예요? 11시까지 뭐 그렇게 딱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뭐 돼 있는 겁니까? 아 이주영만 화났지 누가 아 화났어? 그러면 나라도 질의를 하게 해줘요. 점잖지 못하게. 아 따스러우니 그렇게 소리 지르면 돼. 깽판 도는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봤더니. 아니 근데 일하는 새끼들 한다고 했을 때는 조용하다가 지금 와서 왜 또 그러냐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시작 전에 여당 의원 되셨다고 거의 후보자 대변인 간사님으로서 무슨 대변을 한다고요? 아니 저 오늘의 아까 질의는 간사가 11시까지 외교부 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가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첫 단축 꿰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할 핵심 인사인 외교부 장관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로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님의 요청이 있으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발표문에 대통령님의 말씀이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 자막에는 청문 결과 보고서로 나왔습니다만 청문 경과 보고서가 되겠죠.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은 그 다음에 채택은 여부하고 상관없이 경과 보고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의 임명만 남아있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빨리 해달라 그런 얘기 같은데 그 호소가 먹혀 들어갈지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다른 포석이 있는 건지 관한 질문인데요. 노영희 변호사 먼저 하실래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청와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순을 밟고 있다. 예, 지금 이제 야3당이 모두 그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지금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것을 발목 잡기로 치부하고 그냥 그 명분을 좀 쌓아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강경화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경화 후보가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그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채택을 뭐 불가한다라는 식의 의견을 내놓으니까 갑자기 다운이 됐죠. 홈페이지 자체가. 그리고 또 뭐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고 여성단체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임명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임명 동의가 아니라 그 채택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차를 진행해달라 그런 그 얘기죠. 얘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유리천장은 이분이 뚫었지만 사실은 그 위에 놓여있는 강철천장이라고 하는 거는 못 뚫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더 센 천정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려면은 지금 현재 그 야3당이 공조해서 행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단지 청와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쥐구멍으로 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골고루 생각해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 이정훈 실장은 뭐 썼다가 지운 표시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표시입니까? 네,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두 갈래길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어쨌든 지명 철회,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임명을 강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지명을 철회하려면 이미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작업을 해서 자진 사퇴 쪽으로 언론에 이제 흘려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뭐 호소를 하는 건 12일 정도에 아마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 청문 경과 보고서가 아마도 월요일, 그러니까 12일 날 아마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능성이 크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또 10일 날 시정연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연설과 관련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그날 완전히 한 4사람, 나머지 어떤 3사람과 함께 이 강행을 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강경화 후보자도 쓰고 싶다. 외교부 장관으로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이 명분을 완전히 쌓는 그런 작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군요. 방향을. 조금 다른 의견이에요. 잠깐 자료화면 좀 보고 또 얘기를 나누죠. 국제적으로 그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물이고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서 기대하는 것도 크고 우리 야당이 대승적 차원과 애국적 차원에서 잘 좀 협조를 해주신다면 바빠도 바늘 구멍에 끼어야 바느질이 되지 바늘 허리 매가지고는 급하다해서 아무리 해도 바느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있고 현재 소장까지 7건에 대한 검증과 그 처리는 좀 협력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도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선 인선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이견이 없이 다 외교부 장관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앞서서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오늘 했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에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전병헌 수석 전에 야당일 때 원내 대표도 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는 바로 원내 대표를 거친 정무수석이 조금 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박성명 교수 할 얘기 있다고요? 네. 저도 이종건 실장처럼 지명을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포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해봤는데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위험 부담이 크다. 위험 부담이 상당히 커서 그 이후의 후유증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자 그러면은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하고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지금 강경화 후보자한테 상당히 힘을 실으면서 강경화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한다든지 본인이 사퇴를 하더라도 제2의 강경화는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간곡하게 또는 완강하게 또는 강력하게 던지는 포석이 아니겠느냐. 또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했던 얘기 중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7월 초에 G20 유럽의 회의가 있는데 그때 외교부 장관 없이 가는 것에 대한 상당히 부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담도 있죠, 사실은. 네. 그럼요. 부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서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벌면서 김희수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만큼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걸 우회적으로 강경화 후보자까지도 끌어안는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를 청와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종건 실장하고 좀 다른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고영식 교수님. 아직 최종 결론을 안 내렸다고 보는데 아직 결론 안 내렸다 방향을. 유시민 전 장관 알죠? 예. 친노친문의 아주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용 지식인이 돼야겠다. 예, 말하자면은 논란을 좀 불러일으켰죠. 예, 말하자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잘 되도록 경우에 따라서 어용 지식인 역할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 방송 어젠가 보니까 모 방송에 나와서 강경화 외무 지금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에 대해서 제 앞가림도 못 하는데 나라 앞가림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부정적인 평가했다 그런 이거네요? 평가를 했죠. 그런 평가를 제가 직접 그 텔레비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시민 전 장관이 어용 지식인까지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지킴이를 자처한 분 아닙니까? 예. 이분이 그런 박한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그분이 야당만이 과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가 그런 예. 부분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뭐 강경화 후보자가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깨고 또 비고시 출신으로서 여러 역할을 해온 점 또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도덕성도 당초 청와대가 공개한 대로 한 가지 말하자면은 그 뭡니까 위장 전입 예. 이 부분만 있었으면 모르는데 줄줄이 나왔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도덕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교 같이 중요한 그 분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북핵 문제다, 뭐 여러 문제들이 사드 문제다 얽혀갖고 그러면 직무 적격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 장관으로서 외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이 험난한 그런 외교 현안들, 안보 현안들을 끌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청문회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청문회에서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줬더라면 예를 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보여줬더라면 네. 야당들도 태도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도덕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NSC 국가안보의 그 말하자면 외교안보 컨트롤 역할을 하는 제2차장도 네. 지금 물러난 상태 아닙니까? 이런 구설수에 말려가지고.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에는 또 G20 뭐 이런 정상회담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교장관 후보자를 오케이 해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청문회 내용도 저도 자세히 좀 들어봤어요. 아, 저분이 얼만큼 식견이 있는 건가. 이거 여러 사람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그 무게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청문회라는 게 사실은 무서운 거고 또 개인의 역량이 다 드러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그렇게 미흡하다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지금 최대한 밀어붙여 보되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해보되 만약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놓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아니다. 임명 강행 쪽에 무게중심을 두되 근데 마지막 지금 결정을 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야당의 반대 길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지금 뭐 청와대 쪽은 어느 한 방향을 아직까지 선택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이재경 교수. 네, 어쨌든 그 야당,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노력을 청와대가 그 보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아마 청와대 정무 라인이 막 전부 움직이고 또 대변인을 통했다는 것 얘기는 대통령의 의중도 좀 실려 있는 건데 상당히 아마 임명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한 걸로 그렇게 읽는 게 제가 보기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란히 앉아서인지 뭐 이정부 실장 비슷한 견해요? 아니 저는 뭐 제 의견 갑자기 이 실장님 의견이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게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이 갖고 있는 가치와 초기에 국민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국민들이 보여줬던 반응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기억에 전부 그것이 모아져서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82%입니다. 이 안에는 문 대통령이 인사 국정 공백을 6개월을 깨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인사를 하는 거를 좀 인정해주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의미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치명적 흠결이 없다면 임명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저분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한국 사회 내에서 큰 사회적 가치, 이익이 그 흠결보다 저는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임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걸 야당이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그 청문회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파행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야당은 국민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청문위원이라고 하는 위치를 잊으면 안 됩니다. 본인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청문회 그 대표가 된다고 저는 그 제대로 된 청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저는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데 야당을 위한 협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금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구체적인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소심 탄핵의 수시로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 인사 문제로 꽉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문제하고 일자리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정부 조직법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조와 그런 거를 동의를 좀 구하는 그런 노력을 대통령이 직접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재경 교수 얘기한 대로 지금 82%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 여망에는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또 협력해달라는 지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장인데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보자면 82%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은 국회가 자동적으로 또 동의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세 번째 주제 보죠. 사쿠라 논쟁까지 한국당 대 국민의당 연일 으르렁 왜 사쿠라 논쟁하면 아실 겁니다. 여기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야당 내부 간에도 서로 갈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는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청와대 쪽 입장과 나머지 야당 간의 갈등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야당 내부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제1야당과 두 번째 야당인 국민의당과의 지금 갈등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 도중에 나오는 중에서 사쿠라 정당 얘기까지 나왔던 얘기인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자충수를 뒀지 않았느냐. 정우택의 대표의 부친을 기억나게 만들어갖고 자충수를 둔 가연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오만불선한 자유한국당 기존에 했던 거대 여당의 꿈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그런 가운데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한 입장을 하고 있죠.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다르게 긍정적인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국민의당 내부의 정동영 의원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당론이 결정되기 전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당 내부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비중을 갖는 분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너무 당론처럼 전달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 얘기 나오니까 박지원 의원 본인의 입장은 표명했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를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중에 바른정당은 전반적으로 후보자 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지만은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그 가운데도 바른정당 소속의 김용태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리천장을 깨는 파격적인 인사였고 나머지 여러 가지 흠결들이 그것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지켜줘야 된다.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이런 특히 과정에서 야당 간의 논란, 질문 이런 겁니다. 두 정당 간의 으르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 던지고 추가 자료 함께 보시면서 패널들 준비해 주시죠. 상황으로 불리던 분은 요즘 갑자기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 자고 나면 청문회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 하면서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의 말 한마디에 당이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이중대입니다. 그처럼 정체성도 노선도 모호한 정당이 제1야당의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치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공격입니다. 제가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해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박수치는 것을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하면 함께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이중대가 되면 됐지 우리는 민주당의 이중대가 자유한국당의 이중대가 아니고 국민의당답게 제3당의 위치에서 정치를 하자. 네. 이재경 교수가 마지막에 길게 했으니 기분에 맨 처음 하면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를 활용해서 이제 까마귀를 한번 울리시는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야당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야당 주도권 싸움입니다. 이게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 107석이고 국민의당이 40석 의석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위치를 현실적으로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차이를 보면 24%와 21%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여전히 강력하게 현재 국면을 아마 이렇게 유지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의석수보다는 오히려 이 국면에서 어느 야당이 제대로 야당인가 하는 것을 아마 다투는 과정인데 저는 꼭 그 말씀을 정우택 대표에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좀 말씀을 좀 아주 함부로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상한 사람을 보고 상한 음식이라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 같은 야당이긴 한데 물론 뭐 내용은 좀 달라도 거기에다가 뭐 사쿠라 정당이라고 표현한다거나 뭐 책을 잡혔나 이런 식의 그 전직 그 다른 야당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격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격 떨어진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얘기죠? 박상병 교수? 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두 정당, 두 야당이 다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국민의당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서 제1야당 판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에 캐스트 보트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 부분 성향이 민주당 집권당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럼 제1야당은 뭐가 될까요, 우리는? 우리는 뭐야, 그러면은? 불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의 이중대라고 이렇게 심한 말까지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도권에서 밀리다 보니까 일종의 화풀이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이 제1야당 그게 참담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정당하고 우리가 약간 같은 야당에 서 있는지가 우리가 더 좀 비참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대놓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박상병 교수 지적처럼 만약에 기존의 양당, 여야 양당 체제였다면은 집권 세력은 제1야당만 상대하면 됐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국민을 향해서는 이 다당제라는 것이 지금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주도해야 되는 정부 여당도 어려운 점을 같이 있을 것인데 역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다당제의 장점이 그러니까 살아난다. 이 판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자유한국당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본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당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1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불쾌한 거죠. 사쿠라 정당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 네, 이제 사쿠라 여러분들이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말씀하셔서 저는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쿠라 정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쿠라라고 하는 건 원래 벚꽃을 말하니까 왜 벚꽃 정당이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사쿠라 니쿠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쿠라 니쿠는 뭐냐? 색깔이 벚꽃과 같이 연분홍이 말고기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소고기와 비교했을 때 좀 그렇죠. 빨간색이 더 난다고 하죠. 소고기인 줄 알고 샀더니 말고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와 다르게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아냥거림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캐스팅 보트로서의 그런 지위나 위치나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바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래 그 국민의당에서는 김상조 공정위 후보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채택해주는 쪽으로 기류를 원래 잡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뭐 강경화는 물론이고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발목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극적인 말을 해서라도 좀 어떻게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말을 했고 결론은 일단 성공했죠. 오늘 결국은 채택이 안 됐으니까. 근데 국민의당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옳다고 생각하는 또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올바른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적으로만 보자면은 자유한국당이 가시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정당들이 협력한다면은 그렇죠. 상임이든 간에 본회의든 간에 뭐 가능한 지금 상황인데요. 고영식 교수님.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 그동안 거대 양당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 갈등, 대립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진영을 나누고 이념적으로 나누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공생관계를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거대 양당 체제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해서 지금 다당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제1야당 하면 다 키를 쥐고 우리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뭐라 할까요? 향수랄까? 그것에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국민이 만들어준 이 다당제 체제에서 한국당은 지금
석이 넘는 거대 정당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정립해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만약 이번에 지난번 이낙연 총리 때도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만하게 뭐 다소 지적이 뭐 흠결이 다소 드러는 났지만 총리로서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 했기 때문에 임명이 된 것이고 이번의 경우도 김상조, 김희수 두 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당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국민들이 부여해 준 것은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하되 네.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다당제 체제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정치권을 그런 갈등과 대립으로 끌고 가지 말고 대화와 뭐랄까요 뭐 이런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끌어가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제대로 저는 수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새로운 정당 모델에 대한 지금 시험 과정이긴 한데요. 이정근 실장.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일단 지금 4개 정당에서 가장 마음 편한 정당이 저는 자유한국당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 편하다. 예, 그렇죠. 자유한국당 지금 일사불란하거든요. 다른 정당은 그래도 내부에 다른 목소리라도 있는데 국민의당도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뭐 지금 집권 여당이나 혹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협력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선명한 야당이다라는 걸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당이 만약 자기랑 같은 어떤 시각에서 선다 그러면 충분히 여당을 견제하는 좋은 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그렇지 않고 정부 여당 편에 들어서 전부 비준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더 자유한국당에서는 좋은 포지션이에요. 왜? 자기는 완전히 야당이 될 수 있으면 혼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당은 어떤 견제한다거나 한다기보다는 슬슬 국민의당을 약을 올리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인사청문회 관련 얘기에서부터 야당 내부 간에 서로 이제 으르렁대는 갈등 얘기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은 문재인 정부의 협치에 대한 지금 가늠자를 보게 되는 그런 분수령을 만든 셈이고 다당제 체제하에서 여야 정당들의 지금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주제 파악 잘 돼 있다는데 사기 혐의 기소된 박근영 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제 파악 잘 돼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박근영 씨가 스스로 한 얘기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자매 박근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작년 7월에 기억날 겁니다. 이석수 정권 특별감찰관이 1호로 고발했던 거죠. 먼저 부각이 됐던 것은 우병우 당시에 민정수석 감찰 관련해서 언론에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1호로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인데 이게 이번에 기소가 된 거죠. 4월 28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무리비저 죄송합니다. 이때 언니라고 표현했나 모르겠어요. 가끔은 형님이라고 표현하던데 여기 인용은 보니까 언니가 얼마나 속상해할까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보자면 그렇습니다. 고발 조치를 냈고 기소가 된 내용은 납품 계약 도와주겠다 1억 챙겼다 해가지고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당사자인 박근영 씨 검찰의 무리한 처분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뭐 변호사법 누구 소개해주겠다고 돈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 갚았다라고 하고 있고 아무 관한 없는 내 주제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 거냐라는 거고요.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 아내는 정말 어렵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 아내는 시장 옷만 몇천 원짜리만 사 입는 사람이다. 이것 정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심지어는 동생인 박근영 씨까지 멸족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박지만 씨 심정도 우리 널 어떡하나 이런 심정을 써놨는데 지금 이제 주제 파악이 잘 됐다는 박근영 씨에 관한 얘기인데요. 정말 대가성 없다. 주제 파악 잘 돼 있다라고 말하는 박근영 씨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말풀이를 패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 자료화면 보고 그동안 준비해 주시죠. 사장님, 그 특감 1호 대상으로 그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좀 심정이 좀 어떠신지?
그동안에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하고 아껴주셨던 그 분들께 이렇게 무리를 빚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참 조심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자주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참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1억 원을 왜 빌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여튼 더 제가 조심해서 남은 인생 더 주변을 살피면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뭐 소위 비리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단속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 일본을 왜 갔다 이런 거는 다 보고를 받으시고 10번 잘하다 한 번만 잘못해도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제 활동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다 대통령께서 하실 수 없는 평민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가늠하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는 돈 빌려서 안 갚았다라고 문제가 됐다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소개해가지고 이제 돈 받았던 브로커 비슷하게 돈 받아가지고 변호사법 위반됐는데 본인은 나중에 지금 이제 빌려서 갚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영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박근영 씨는 과거에는 뭐 대통령의 딸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사기칠 주제도 못 되고 그럴 힘도 없다. 다만 워낙 궁하다 보니까 또 자기 그 따라다니는 뭐 광모신가요? 그 사람이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실행은 한 모양이에요. 네. 1억을 빌려서 박근영 씨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납품을 하도록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생활이 워낙 공공해서 했지만 참 아무런 힘도 없는 나로서는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뭐 그런 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종종 옆에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뭐 이렇게 유명하다 이름 났다 하면은 또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궁지에 몰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박근영 씨 자체는 당시 힘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후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네. 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망, 즉 속여서 그 실질적으로 말한 것을 실천할 의사나 능력은 없어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뭔가 재산상 이익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박근영 씨가 당시에는 본인은 뭐 돈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행동을 했다면은 네. 사기가 맞습니다. 아, 그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는 있었다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을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없었다 해서 능력은 없었고. 의사가 있든 능력이 있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실은 다 이게 성립이 되는 범죄이고 네. 돈을 갚았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피해가 복원됐다는 의미인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됐던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할 정도의 고려사항.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나 그 양형 참작 사유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잠깐 저분들의 말이 왜 틀린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신동욱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경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생활이 너무 궁핍해서 1만 원짜리를 신발을 신고 국민연금 28만 원을 받아서 산다. 최근 에어컨 값이 너무 많이 나서 싸웠다. 옷도 시장에서 사 입고 신발도 5천 원짜리를 샀다. 네. 내가 부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잡부로 일해서 빚도 갚고 생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일도 그만두었고 얼마 전엔 채널A 재연배우 모집에 원서냈지만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네. 이런 정도라면 사실은 경제적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억을 빌렸는데 왜 빌렸는지 아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답을 안 했죠. 왜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라면 1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여요. 네.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사기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러 가지 좀 참작해 달라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는 식구들을 등에 업고 저런 행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어려운데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동생 박지만 씨 그 중소기업 회장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축만 해도 임기 4년 동안에 5억 이상이 늘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과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그거? 그 말씀을 제가 그러면 예, 답을 하십시오. 해드릴게요. 왜 지금 1억에 대한 이 사기 사건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지금 생활비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비가 이렇게 쪼들리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형제 간, 자매, 그러니까 남매 간의 분쟁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가장 최근에 이렇게 궁핍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박지만 씨와 그다음에 박근영 씨, 유경재단을 되찾으려는 박지만 씨 측과 그다음에 유경재단을 안 뺏기려는 박근영 씨 측이 붙어서 이 패에서 박지만 씨 측이 지금 유경재단을 장악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뭐 조직들을 동원하고 하면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 분쟁들 속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송사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즉 변호사비를 대기 위해서 돈이 굉장히 쪼들렸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너무 그것이 압박이 오니까 지금 1억이 필요했다라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조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2차 남매의 난이고 1차 남매의 난은 박근혜 씨 측과 박근영 씨 측이 싸워서 박근영 씨 측이 유경재단을 맨 처음에. 예, 맨 처음에 네. 획득하는 과정 그 과정도 사실은 분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차 뭐 최태민 씨가 개입했냐는 그렇죠. 얘기 나왔던 그때부터 박근영 씨와 신동욱 씨가 지금 이야기한 게 그때부터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차의 남매의 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세 사람이 각기 원수지간이나 다름없다라고 사실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아, 특히 금전적인 차원에서 이재경 교수. 네, 이유 사실은 그 박근혜 그 언니 대통령 언니가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줬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뭐 이 얘기인데.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보다가 오히려 이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석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은 감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친동생인데 밖에서 보기에 사이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가 1호로 저 사건을 감찰관의 임무를 수행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선. 이 우병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아니, 자기 감찰을 한다고 해서 감찰 방해하다가 아하. 자기가 또 그 임명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자기가 잘라요. 그러니까 이 우병우는 도대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을 이렇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예. 오히려 방해만 한 거죠.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도 내쫓고. 그러니까 저렇게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려고 하는 저런 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내쫓겨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책임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네. 제대로 하든 재판을 제대로. 예. 박성명 교수. 멀리도 가셨습니다. 기승전 우병우. 박근영 씨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아니 특별감찰관이 충분히 이걸 공감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정말로 농단 세력은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박근영 씨 아닙니까?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를 가다가 신동욱 총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하. 네, 좀 시간이 서로 지났습니다. 수인사 했습니까? 아, 그럼요. 저 아는 사이죠. 아, 그래요? 얘기가 뭐냐면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경제적인 궁핍함이 정말 말로 하지 다 하지 못한다. 말로 하지 못한다. 밖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제보고 동생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그 잘 사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렵다. 그 어려운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라든지 그동안에 돈을 빌려 써서 갚은 이런 과정 속에서 돈 노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 나가기는 무득이 나가는 것이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들으면서 아니 이거 대통령도 계시고 또 밑에 남동생은 상당히 잘 살고 기업의 회장 아닙니까? 회장이죠. 그럼 좀 도와주시지.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피는 물보다 진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상당히 어렵다 그러고 그래서 아마 이 1억을 빌릴 때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영 씨가 1억을 빌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2014년이거든요. 네. 바로 언니가 대통령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뭔가 기대하고 돈 빌려주는 게 당연한 거죠. 또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고 돈 빌렸을까요?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문제는 왜 좀 곰곰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무튼 결론은 내 주제 파악이 잘 돼 있다. 대가성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뇌물이라든지 사기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뿐인데 법률적으로는 글쎄요.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박진만 씨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서로의 해법을 왜 마련하지 못했을까? 과거에부터 앙숙이었고 몇 번에 걸쳐 네 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관련 얘기를 조금 더 추가로 더 해보죠. 지금 아까 여기 신동욱 씨는 멸족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영 씨는 형님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현재 후속 중인 박 전 대통령 어떤 생각일까? 또 박근영 부부 어떤 생각일까? 이걸 추가로 조금 질문을 더 해보고요. 자리하면 보는 동안 준비해 주시죠. 그 사건 이후에 언론에 잘못 오도된 부분들이 박근영 이사장이 유경재단 경영을 하지 못해서 적자가 심지어 80억에서 150억까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왜곡된 겁니다. 그 적자는 그 당시 박근혜 이사장과 최태민, 최순실 씨가 유경재단에 개입하고 난 그때 부채입니다. 그 부채를 박근영 씨가 고스란히 따는 것뿐입니다. 그럼 집사람은 그걸 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박근영 총재는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기라고 생각하면서 사기 그걸 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500만 원 사건 하나 받은 거 있었죠? 그 사건의 시초도 내가 그때도 그 얘기했지만 재판장에서 그 사람은 본인이 그걸 다 껴안은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연루된 사건 아닙니까? 나는 사기를 한 적이 없다 이거야. 특별감찰반은 친인척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과 근절이 우선 아니었습니까? 처벌보다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건을 2014년 4월달 사건이 2년이 넘었어.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그럼 뭘 했죠? 만약에 그 특별감찰반의 감찰반 직원이 우리 집사람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밀착 마크를 해줬다면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러시면 오해 소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당연히 말렸거나 주변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겠지요. 역대 정권에서는 나는 그 당시에 5천까지도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붙는 거 봤습니다. 우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네, 대통령이요 동생까지 멸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남편 신동욱 씨의 얘기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얘기였습니다. 박상병 교수? 네, 아마 저는 이렇게 조금 해석을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근영 씨 부부, 신동욱 총재 부부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좀 도와달라. 패족, 멸족을 얘기하는 것은 위기다. 좀 도와달라. 우리 정말 절박하다. 라고 하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저는 드러낸다고 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요? 박근영 씨요. 누구요? 신동욱 총재. 누구시죠 그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하. 형제 또 뭐 다른 쪽입니다만은 부녀지간, 모녀지간에도 요새 뭐 누구십니까? 이런 얘기 나오던데. 다행히도 박근혜 전 대통령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도 우리 이종훈 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1, 2차에 그래서 유경재단을 놓고 정말 피나는 싸움을 했어요. 돈이 왼수구나 하는 말을 정말 실감할 정도로 싸움을 해서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요? 전 대통령 박근영 씨든 누구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지만 또 삼성동으로 나왔을 때도 탄핵을 받아서 나왔을 때도 찾아갔는데도 검찰에 구속되는 갔는데도 과정 일체 부른 적도 없고 박지만 씨가 잠깐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만 특히 박근영 씨하고는 남이나 다름없어 너는 남이나 다름없어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참 독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는 박근영 씨, 신동욱 씨는 좀 이런저런 좀 특이한 말씀을 많이 하던데요. 박근영 씨 입장에서 보면은 참, 과거에 이 패족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물러난 뒤에, 안희정 지금 충남지사가 그랬죠. 우리는 이제 패족이 됐다.
근데 박근영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냈지만 예. 박근영 씨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패족이 됐구나. 앞으로 다시 아버지 때에는 물론이고 언니 두 대통령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오히려 사라지게 될 역사의 평가가 완전히 지금까지 그나마 아버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아버지까지도 패족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겠다는 배경의 이유의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의 나머지 부분을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탄핵까지 이렇게 당한 모습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어떤 논평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던데요. 네, 이종근 실장. 박근영 씨와 관련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너무 냉혹하다라는 그런 그 평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또 기가 막혔을까 하는 그런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부분도 있다. 좀 전에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니코니코라는 일본의 그 동영상 TV와 인터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박근영 씨가 동생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일본 천황에 대해서 호칭을 하면서 높임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이 다 대통령 언니 대통령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렇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곤혹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것만 그랬습니까? 한나라당 시절에 박근혜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런 친박 학살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MB 정부와 좀 이렇게 대척점에 섰을 때 그때 또 이명박 대통령이 하필이면 충북 옥천 충북의 선대위원장으로 또 임명을 해요. 박근영 씨를. 그러면 그렇게 아까 언니의 입장으로서는 생각한다면 사실 자기가 나서지 않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때마다 사실 그 이 박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 행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쪽 면만 또 이렇게 그 냉혹스럽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거의 뭐 이렇게 자매가 아니라 원수지가 아니라 다름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저는 뭐 또 한 발 더 나가 보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너도 이제 재판 받게 됐냐 이런 마음이 들 거고 그 박근영 씨는 뭐 도움도 못 되고 이런 얘기일 거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그 박근영, 박지만 이 두 사람을 아마 사실상 마음속에서 형제 자매로서 지운 것 같아요. 그간 행보를 보면. 그러나 박지만, 박근영 저 두 사람은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언니는 그래도 우리 그 혈육이야 이런 개념일 텐데 저는 이 결국은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이종근 실장은 그 80년대 이후 한참 지난 이후의 과정을 좀 설명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최순실이에요. 최순실과 그 일가의 그 한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는 40년 전부터 오히려 제끼고 끼어들었다는 평가도 그렇죠. 바로 있죠? 거기에서 내쫓고 저 서양이 옳게 그 변호사도 그 못하게 하게 되는 원인도 다 유경재단 분규 과정에도 좀 그럼 연루가 다 되어 있는 개입돼 얘기죠. 있고요. 지금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은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그 40년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아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속속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이거 보면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이 박정희 그 대통령 일가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파탄을 만든 그 부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상황을. 예. 노영희 변호사. 저는 멸종의 시작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생각합니다. 멸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가문이나 종족을 말살시켜서 없어지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근영 씨나 박지만 씨 그 가족을 몰살시키고 멸종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지금 뭔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동욱 총재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박근영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에 편승을 해서 본인이 뭔가 관심을 좀 끌려고 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고 박근영 씨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그동안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가와 만사성이다. 집안끼리 서로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잘 해야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알 바 아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은 지금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가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고 비극적인 관계네요. 네,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최순실 면회 시도 석방된 정유라 씨, 석방이 아니죠. 구속이 되지 않았던 정유라 씨가 오늘 어머니 면회를 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입니다. 판넬 보죠. 6일 만에 외출한 정유라. 엄마 못 만난대요. 면회하러 갔었는데 불발이 된 거죠. 지금 어머님하고 공범관계 있기 때문에 지금 면회가 안 된다 법률상 제외됐는데 그걸 모르고 갔다는 얘기인데 정말 모르고 갔나라는 얘기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왜 갔느냐라니까 어머니니까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뭐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봤을 때는 평범한 모녀 관계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면회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니까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죠. 지금 여기는 나왔기 때문에 또 장시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이었습니다. 사촌언니랑 만나려고 하느냐 하니까 연락할 생각 없다. 한때는 본인의 멘토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정윤회 씨죠. 아버지랑 연락하느냐 연락하지 않는다. 한때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지 그렇게 아버지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정유라입니다. 검찰 조사 그동안에는 검찰 조사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아는 것 최대한 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어떤 것을 알고 얘기하려고 하는지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면회를 못할 줄 알면서도 지금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면회를 시도했는데 왜 어떤 의도로 면회를 시도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리 한번 갑니다. 어디 가신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죠? 네? 엄마 연애하러 간다. 엄마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 애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혀 사건에 관련한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미승빌딩에서 며칠째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애기가 오고 해서 저희 애기 챙기고 그런 모습. 그럼 집에서는 누가 돌봐주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 부모께서 돌봐주고 계시고. 부모랑 이렇게 두 분이서 애기랑 이렇게 셋이 있으시고요? 네, 제가 또 그렇다고 애기한테. 당분간 저희 애기만 챙기고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좀 검찰 조사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최대한 협조 드릴 거고요. 제가 아는 건 일단 최대한 다 말씀드릴 예정이고, 네, 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할 예정입니다. 좀 검찰 조사 받다 다시 좀 구속될 거라는 그런 겁이 나거나 좀 그러시면 안 돼요? 뭐 검찰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재청구하실 거고 저는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 판사님께 일단 저는 최대한 검사님들께 협조해 드릴 겁니다. 아직 검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건 없어요? 일단 좀 면회 좀 하고 접수를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에너지 연결된 거예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아까?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뭐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접견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런 건 아직 여쭤보지 않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그럼 접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네.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적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럼 주고받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여기. 그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그 아들 와서 어떠세요? 네, 애기 와서 다행이고 가까운 자, 그만하고 합시다. 언제 다시 오실 생각이세요?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네, 정유라 면회 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종구 실장. 네. 지금 이 정유라 씨의 오른팔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그러면 정유라 씨 오른팔에 문신이 있습니다. 그 문신이
양의 얼굴이에요. 양이요? 양의 네. 얼굴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패널 여러분들도 이 판넬에 딱 보시면 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양 문신이 상징하는 건 이 양처럼 난 순수해요. 구치소에서 막을 줄 전 몰랐거든요. 관찰력 좋으시네요. 예, 팔에 그 문신까지 보고.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난 몰라요. 구치소에서 나를 뭐 면회 안 시켜주실 줄 진짜 몰랐거든요.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녀로서 순수한 효녀로서의 모양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럼 순수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요, 전 그거야 뭐. 이정현 교수. 아니 뭐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자식 도리 코스프레를 좀 해서 동정 여론을 좀 유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아마 정유라가 지 스스로 결정해서 갔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변호인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근데 아마 그 노련한 변호사가 말했겠죠. 자식이 엄마 찾아가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달라. 그러니까 자기 또 정유라도 저 아들이 2살짜리가 있는데 저는 저거는 뭐 너무나 당연해서 면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인데 저런 걸 시도했던 거는 아마 또 기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뉴스를 봤을 텐데 저는 또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을 거라고 봐요. 저 장시호하고 관계. 네. 장시호와의 관계는 좀 이따 다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거를 아마 그 언론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박상문 교수. 네,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정유라가 언론하고 만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엄마한테 면회를 갈 생각이냐 하니까 그때 정유라 했던 얘기 혹시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검사님한테 물어보고 하셨다고 한다 그랬어요. 검사님한테 물어보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법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 겁니다. 자, 그럼 왜 갔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안 되더라도 어머니가 있으면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면회가 안 되는데 그럼 일부러 쇼하려고요? 그리고 어떤 쇼를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면회가 안 되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국민 앞에 마치 혼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국민 여러분 저 보세요. 정유라예요. 엄마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엄마 찾으러 가서 인사를 하려고 갈라 그랬더니 검찰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엄마 참 불쌍하죠. 이런 국민 정서에 호소하려고 하는 일말의 어떤 전략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영희 교수님. 네. 어쨌든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제스처로 봐야 하는데요. 저는 뭐 앞에서 하신 분들도 일리가 있지만 그동안 모녀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서로 뭔가 전에 뭐 한때는 나는 엄마가 없어요 할 정도로 갈등을 빚었던 거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정유라가 상당히 럭비공 체질이어가지고 들어와서 뭘 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할지 뭐 그런 의구심들도 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절대 뭐 그런 거 엄마한테 불리한 거 나 그렇게 뭐 섭섭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할 사람 아니니까 그런 거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안심하세요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 지금 구치소 안에서도 전부 알 수 있을까요? 노 변호사?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거의 아마 제대로 다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견 주시죠.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검사가 뭐 접견을 불허한 건 아니고요. 검사는 그 접견을 불허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낸 적이 없고 구치소 측에서 법무부 쪽에서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정 당국에서 거기서 이제 그 구치소장이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 공범관계니까 접견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엄마하고 딸은 맨날 욕하고 싸우고 사실 서로 안 좋을 때 많지만 그래도 결국 엄마랑 딸이기 때문에 또 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엄마니까 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 30%의 엄마 보고 싶어요보다도 고도의 전략적인 것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보는 것이 처음에 정유라 씨가 강제 송환돼서 입국했을 때 그 기자들한테 했던 여러 가지 인터뷰 모습을 떠올리시게 되면 엄마 재판을 물어보거나 뭐 여러 가지 진영상 물어볼 때 너무 해맑게 밝게 웃으면서 생글생글거리면서 엄마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는 사람 같지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보는 게 딸의 도리다 또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정말로 착한 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 얼굴 표정도 사실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국민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아야지만
자신을 동정해 줄 것인가, 혹은 자신하고 아이를 떨어뜨려 놓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희생양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좀 코스프레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공모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유라 장시호 관계를 조금 더 보죠. 정유라 사이가 안 좋아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종우 사촌인데 원래 사이가 안 좋았었나요? 사이가 안 좋다라고 표현을 지금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정유라 씨가 성악을 했는데 그 전에 장시호 씨가 먼저 승마를 냈죠. 그래서 멘토인 장시호의 영향을 받아서 승마의 길로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정유라 애를 중간에 낳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장시호가 빌렸던 제주도 아파트에 가서 정유라 출산까지 같이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최순실 관련 여러 가지를 폭로하면서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 장시호 씨가 활동을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은 독일 덴마크 토피스나 체포가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나 모르겠습니다. 장시호 씨 석방됐을 때 정유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연락하고 만날 생각은 서로 없다 이런 얘기했고 정유라는 그 언니하고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랬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자료를 보죠. 그 사촌 언니랑 장시호 씨랑 연락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가까운 친척인데 그래도 연락 한번. 저희 지금 아버지랑도 아직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당분간 저희 얘기만 챙기고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지원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저는 그 장시호 씨도 아나요? 장시호 씨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군요. 왜 제가 장시호 씨가 내일이 이제 구속 만기가 돼가 내일 석방이 되는데 상당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교도관들이라든가 검찰에 대해서 또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장시호든 정유라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장시호는 오히려 지금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력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제2의 태블릿 PC도 갖다 주고 있는데. 네, 답 들어보죠. 이종우 실장 먼저 하실래요? 네, 사실 언론에서나 다 두 관계가 뭐 안 좋을 것이다 또는 뭐 서로 좋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안 좋고 좋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다 사실은 자신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은 재판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는 만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럴 겨를도 없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 나를 지켜야 한다. 거꾸로 사실 정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동시에 또 엄마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고 이 두 관계는 재판이 다 끝나봐야 어떤 뭐 나중에 뭐 어떤 말들을 하지 지금은 언론에 노출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재경 교수. 그래, 뭐 둘이 안 만날 거라고 보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만나봤자 서로에게 도움될 거 없다. 이건 뭐 둘 다 저는 이종우 실장하고 생각 같고요. 아마 그 원래 사이 안 좋았다는 저 정유라 말에서 안자만 빼면 딱 맞을 거예요. 원래 사이 좋았다. 그게 증거가 많잖아요. 2015년에 정유라 출산할 때 5월 8일입니다. 저는 날짜를 기억하는데 2015년 5월 8일 출산일. 근데 그때 집을 제주도의 집을 장시호가 구해줘요. 그리고 정유라가 말타게 하는데 결정적 멘토 역할을 한 게 또 장시호예요. 장시호와 정유라는 사실 17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언니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가까운 엄마 역할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최순실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검찰에 치조 나와가지고 장시호를 만나가지고 어디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유라하고 손자 좀 챙겨주라고까지 부탁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는데 저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유라가 뭔가 관계가 없다고 해야 범죄와 연관성을 가지고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저 메시지를 하나 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아마 결정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왜 정유라가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것 중에 저는 그걸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물었더니
뭐 어쨌든 판사님 또 검사님한테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말이 있어요. 어머님께도 그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말을 합니다. 저는 요게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구속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엄마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아마 하려고 오늘 인터뷰한 저건 좀 기획되고 연출된 거라고. 네, 이재경 교수 얘기할 때 박성병 교수가 호응하면서 웃어주는데요. 이재경 교수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주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는 대목을 딱 봐서 찍어내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고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최순실 일가의 장시호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정유라는 미래의 꿈이었어요. 서로가 멘토 역할을 해가면서 긴밀하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는 장시호한테 중요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중요한 일은 물론 정유라한테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정유라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미래의 꿈나무로 무럭무럭 키워나가는 것이고 장시호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모가 말하면은 그 얘기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 패밀리가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인데 두 사람이 이제는 조금 멀어지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너무도 친하게 지냈다. 자, 어떤 생각이냐? 지금 정유라는 이럴 것 같아요. 언니는 진짜 배신자예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반대로 장시호는 배신자 웃기지 마. 유라야 정신 차려. 지금 너희들만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 대본 같은 거. 그렇습니다. 네, 고영승 교수님. 어쨌든 원래는 사이가 좋았죠. 좋았는데 그러나 정유라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런 돌아가는 검찰 특검 이후 이런 상황을 보면은 너 혼자 살겠다고 배신 때린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이용해서 그래도 동계 스포츠 센터 이런 거 해놓고 배신 때렸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 또 장시호 입장에서는 이모가 네 엄마가 나 이용해갖고 나 이용만 나도 이용을 많이 당했다. 이모 이권 챙기는데 그래갖고 나도 피해자야. 그런 입장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노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집안을 팔아먹었다라고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사실 했거든요. 당연히 정유라 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엄마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안 볼 거냐 이게 아니다라는 걸 강력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이 원래 안 좋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 모두 사전 공모가 아니다. 상호와 연결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장시호가 계속 여러 가지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그렇게 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당연히 서로 안 좋아하겠죠. 이제는 정말 언니가 싫어.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뉴스와이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치화 이슈 마지막 주제인데 누릴 것 다 누리고 빠져나간 안봉근과 이재만의 요즘 근황은 두 사람 근황 얘기가 나온 게요. 오늘 구속돼 있는 정호성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문고리 앞에 고장난이 붙었네요. 고장난 문고리. 이재만과 안봉근의 근황은 나옵니다. 정호성 지금 이제 구성원에 구속돼 있는데 태블릿 PC 관련해 가지고 차명폰 걸리는 바람에 구속돼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그 폰에가 본인의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죠. 관련 얘기인데 오늘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정말 멸사봉공하는 사람이다. 딱 그 실장으로서 정말 핵심을 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관련된 지금 그런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정말 딱 모실 사람이다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은 지금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은 지금 이재만은 약간 조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안봉근 지금 밖에 나가서 혼자 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주목하는 부분은 김기춘 전 실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상황인데 나머지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심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심정, 김기춘 전 실장의 심정. 조응천 전 비서관 지금 국회의원이죠.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뱀양개였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의 특징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 얘기 들으면서 김기춘 실장과 관련된 질문 패널들 준비해 주시죠.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수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네.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이죠. 오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가지고 블랙리스트 지금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가지고 김기춘 전 실장은 멸사봉공의 자세가 확실한 분으로 존경스럽다. 멸사봉공 뜻 아시죠?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다 그런 얘기인데 또 거기에다가 김기춘 전 실장은 아주 명쾌하게 핵심을 잘 짚어내는 분이다. 그래서 모시기가 아주 좋다. 공직자로서 자세 또한 매우 훌륭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반면에 최순실 씨는 말은 많은데 중언부언하고 중구난방으로 얘기해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노 변호사.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썼던 수첩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열심히 일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절대 집에 가지 말고 야간이든 주간이든 휴일이든 평일이든 가정을 돌보지 말고 라면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일해라. 이게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이 보여주었던 비서실장으로서의 자세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을 모시기에 가장 적합한 생리적 비서실장이었다. 우리는 그의 심기가 무엇인지 너무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모시기 편했다. 이게 바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우리 정호성의 말이겠죠. 예, 실장으로서 역할과 국가를 위한 역할은 좀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박상명 교수. 네, 저는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렇게 탄핵됐던 그 핵심의 핵심은 김기춘 전 실장한테 저는 거의 70% 이상이 있다고 봐요. 책임 있다. 그럼요. 비서실장이고 나이도 많으시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대를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잘했어야 되죠.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나이가 드신 비서실장의 은행을 보면은 형편없었던 겁니다. 정호성이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인지 뜻이 김기춘 전 실장은 자, 이거 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진짜 충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쪽으로 하라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이면 서쪽이에요. 국가와 국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네. 대통령한테만 충성 다한 거예요. 결론은 둘 다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 충성심.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왕이나 군주로 모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 농단 사건의 그 발단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까지 가게 만든 원인이다 보는 것 하나고 예. 저분은 권력의 힘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본능적인 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3인방하고도 당초 초기에는 다소 갈등이 네. 있었는데 3인방하고는 내가 싸우면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싹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네. 모시기 좋죠. 알아서 끼니까. 네. 요래서 속된 말로 오면. 네. 이정구 실장 한마디만 하세요. 네, 주제 파악을 가장 잘하는 달인이다라고 네. 평가한 걸로 봅니다. 봅니다. 평가했다. 예, 오늘 멸사 여기서 공공이 아니고 예. 봉사 봉박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아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조아 앵커가 진행하는 정통 종합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